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압구정동의 산부인과 지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분이 운영 중인 듯하지만 압구정의 모 산부인과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 건물 지하 1층엔 레스토랑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집이 인천이라 막차 시간이 아슬아슬하거나 회식하거나 늦게 일이 끝나면 근처 사우나에서 주로 잤는데 그날은 가볍게 동료들과 맥주 한잔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당시 월급이 100만 원이라 사우나를 자주 갈 수도 없어 오너에게 허락을 받고 직원들의 간이 휴게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건물 평수는 작은데 층고가 높아서 주방 내 복층으로 간이 휴게실 겸 락커룸을 만들어 쉬곤 했는데 그 높이가 딱 쭈그리고 앉으면 천장 높이와 비슷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휴게 시간에 쓰는 라꾸라꾸 침대를 펼치면 천장과 20여 센티미터밖에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맥주를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아서 덜 마신 탓인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겨우 자정이 넘어 잠들었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요? 어디선가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새벽이면 고요해지고 가끔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외에는 적막한 상황에서 이 소리가 들리니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층 산부인과에서 나는 아기 울음소리가 여기에까지 들릴 수 있을까요? 꿈이겠지, 꿈이겠지 하며 잠결에 생각하며 뒤척였죠. 분명 맥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취할 리도 없고 대체 뭐지? 그런데 그 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근처에서 오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악몽인가? 라꾸라꾸 침대가 불편해서 악몽을 꾸는 걸까? 도저히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겠다 싶어 눈을 뜬 순간 딱 눈을 뜬 천장에서 검붉은 피떡이 된 아기가 천장벽을 뚫고 내려오더군요. 천천히 제 몸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의 아기라면 아둥바둥 움직이며 귀여운 몸짓이었겠지만 검붉은 피색이 범벅된 얼굴과 피떡이 된 듯한 뭉친 머리카락을 한 채 아둥바둥 천장에서 내려오며 제 몸을 관통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느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닿으며 내려갈 때의 음산한 기분과 울음소리에 꼼짝 않고 있다가 그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 불이 나게 튀어나와 문을 잠그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 여사님께서 무당과 함께 식당에 오셨는데 무당이 여사님께 왜 이런 불길한 곳에 식당을 차렸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회장님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기업 회장 사모님의 무당 지인의 굿값이 몇천만 원이라고 할 정도로요. 그 이후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지냈고 곳곳에 부적을 몇 개 붙인 이후로 그 음산한 기운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망했고 건물주는 소송과 건축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 등 여러 일이 엮여 결국 경매로 넘어간 듯합니다. 저승은 이 땅에 있는 걸까요? 유산이나 억울하게 죽은 아이가 하필 제가 자던 자리가 저승으로 가는 길이었던 걸까요?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그 거리에서 피범벅이 된 아기가 아둥바둥 거리며 달려들었던 기억. 두 번째 이야기, 남방에서 아직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영적으로 발달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고3 때 종종 가위에 눌리던 심약한 여고생도 아니었다. 그저 가끔씩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정도로 누군가 지켜보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움에 떠는 수준의 평범한 19살이었다. 사실 나는 귀신보다도 당시 부모님과 떨어져 막 대학생이 된 친오빠와 자취 비슷한 걸 하고 있었기에 강도나 도둑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가위 눌린 이야기나 귀신 본 이야기를 하면 어른스러운 척하며 다 필요 없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리고 그게 아니란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 여름방학이 됐다. 오빠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만큼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지금은 군대 갔다 오고 사람 좀 됐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혼자 지내서 그런지 좀 무서운 마음에 집의 방문을 모두 열어놓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에어컨을 싫어해서 주로 창문만 열어뒀다. 우리 집은 전부 이중창이었다. 그런데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집이 시원해지지 않았고 모기가 엄청 들어왔다. 별 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창문을 닫았다. 방마다 창문이 있고 거실과 주방의 창문까지 이중창을 모두 닫으려니 귀찮기 짝이 없었다. 나는 그냥 맨 바깥에 있는 투명 창만 닫고 반투명 유리창은 내버려 두었다. 그게 화근이었다. 나는 옛날부터 창문이나 반쯤 열린 문틈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냥 개의치 않고 컴퓨터 좀 하다가 자려고 누웠다. 참고로 내 방은 꽤 넓다. 피아노, 화장대, 책상, 책장, 침대가 다 들어가도 중앙에 공간이 많이 남아 보통 거기에 두꺼운 침대 시트를 깔아놓고 앉아서 놀곤 했다. 방 안에 널찍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다. 늘 찜찜했던 공간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침대에 누워 화장대에 놓인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이었다. 뭔가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기분이 드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워있는데 종아리까지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다. 나는 방에 불을 하나도 끄지 않고 모두 켜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에어컨 때문이겠지. 찬바람 때문에 추운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괜히 영화 식스센스에서 귀신이 나오면 추워진다는 얘기가 생각났다. 속으로 그 영화 감독을 욕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왠지 내가 무섭다고 느끼는 걸 인정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직 안 자냐는 둥, 학원 숙제는 했냐는 둥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오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괜히 더 무서워졌다. 문득 내 방의 창밖을 봤다. 어떤 하얀 것이 보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 하얀 것은 아마도 창문에 걸린 커튼이 비친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척했다. 진심으로는 말도 안 돼. 커튼이 아니고 귀신이잖아.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진짜 커튼인데 내가 평생 귀신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 나는 무슨 깡인지 다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봤다. 이번엔 커튼과 귀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려고 했다. 나는 누운 채 고개만 돌려 창문을 바라봤다. 커튼이 창에 비친 게 있었고 그 옆에 머리를 어깨까지 내리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귀신은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저건 너무 스탠다드형 아닌가? 내 편견과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저런 환영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나는 공포를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당시 사귀던 남친에게 전화를 했다. 그해 여름엔 유난히도 TV에서 무서운 방송을 많이 했다. 서경석의 하치, 마, 라든가 백지영의 흉가 이야기 같은 방송. 덕분에 남친과 나는 새벽까지 통화하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남친과 시시껄렁한 통화를 하다가 문득 농담으로 남친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귀신은 원래 새벽 2시에서 5시에 나온대. 섬뜩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더 센스 있게 받아치고 싶었다. 지금 내 어깨에 고모할머니 엎여 계신다. 남친은 무섭다고 그만하자고 했고 전화를 끊기 전에 잽싸게 네 방 창문에 귀신 들러붙어 있다.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귀신인 것을 확인만 하려 하고 도망갈 생각은 못하지? 공포에 쩔어 수다나 떨고 있는 걸까? 아니었다. 나는 엄두가 안 났고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며 창밖을 봤다.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다. 내 방은 여자 방이라고 엄마가 방범창을 쳐놨기 때문이었다. 창살에 가려져 여자의 눈과 입술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여자의 눈과 입술을 확인하고 싶어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지막 확인을 마친 뒤 그대로 핸드폰을 들고 튀어나갔다. 그런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며 혹시 저 여자 귀신이 한 바퀴 돌아 내 방 앞에 있다가 현관으로 따라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려 오빠가 있는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다. 문을 벌컥 열고 오빠를 무조건 끌고 나왔다. 오빠는 게임하다 말고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따라 나왔고 나는 슈퍼 앞에 있는 파라솔 의자에 앉아 오빠에게 아무래도 내 방에서 귀신을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오빠는 잠시 벙쪄 있다가 말했다. 그럼 나도 이제 MT 같은 데 가서 내 친구의 누나의 친구의 오빠가 겪은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내 동생이 겪은 무서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는 게임을 마무리할 테니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오빠를 몇십 번은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별 수 없이 밖에서 1시간 동안 친구랑 전화로 수다를 떨며 기다렸다. 새벽 3시 반쯤 되었을까? 당시 재수를 하고 있던 같은 동네에 사는 오빠의 친구가 오빠와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집으로 갔다. 다시 내 방의 창밖을 보니 커튼만 창문에 비친 채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결국 커튼이었잖아. 나는 3번이나 확인했던 것을 잊어버린 척하며 커튼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 오빠가 물었다. 너 귀신 봤다며? 그냥 커튼이었나 봐.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오기가 생겨 계속 창문을 그대로 둔 채 지냈다. 왠지 창문을 닫아두면 내가 본 게 귀신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 오빠가 전에 그 친구와 집에 왔다. 새벽 1시 반쯤이었나? 나는 컴퓨터방에서 놀다가 인사를 했고 우리 오빠는 그 오빠에게 물었다. 내 동생이 여기서 귀신 봤대. 너도 본 적 있어? 나는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다. 나도 너네 집 골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많이 봤어. 뭐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 내 방 창문 쪽은 골목이었다. 그 앞을 누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건지. 오빠가 또 물었다. 네가 본 귀신 어떤 건지 기억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린지. 내가 본 건 단지 커튼일 텐데. 그런데 그 오빠는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지. 머리가 이만큼 왔나. 소복 입고 여자였어. 입술이 엄청 빨갰던 것 같아. 근데 눈은 못 봤어. 그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어떡하냐. 내가 본 애 맞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 테트리스를 하며 신경을 끊으려 했다. 시계를 보니 2시쯤. 왠지 불길했다. 갑자기 거실 쪽이 소란스러웠다. 잠시 후 오빠와 오빠 친구가 불안한 표정으로 컴퓨터 방에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그 오빠가 내 머리를 끌어당겨 컴퓨터 방 창문 쪽을 보게 했다. 그러면서 물었다. 뭐 보이니? 너 지금 밖에 뭐가 보이니? 안 보이니? 평소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그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며 물어봐서 나는 무서워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자 그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오빠와 함께 밖으로 나갔고 이내 자기 집으로 간다고 했다. 가기 전에 그 오빠는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무서우면 내 오빠랑 같이 자, 알겠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무서워도 내 나이 19에 무슨 오빠랑 같이 침대에 눕는단 말인가? 나는 그 오빠를 배웅하고 내 방에 들어가려는데 오빠가 나를 말렸다. 아, 이거 내가 무서워할 거라고 말하지 말랬는데. 어차피 너도 무서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말해줄게. 하고는 자기 멋대로 결론을 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친구가 본 그 여자 귀신, 자기가 이 동네에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애래. 그리고 친구랑 눈이 마주치면 대부분 귀신들이 먼저 피하는데 그 애는 늘 자기랑 눈을 맞추고 노려봤대. 평소처럼 네 방 앞 골목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내 눈과 마주쳤던 날 이후로는 매일 여길 오기 시작했대.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오빠에게 물었다. 걔 좀 어떻게 쫓아낼 방법 없대. 그리고 그 오빠는 뭔데 그런 걸 보고 다녀? 어릴 때부터 보였대. 그리고 나한테 그 사실 말한 것도 우리가 대충 알고 5년쯤 지나고 나서였어. 원래 무거운 애잖아. 너도 알잖아. 그리고 내 방에 붙은 애는 노려보건 욕하건 신경 안 쓰는 애래. 그냥 내 방 안으로는 안 들어오니까 뭐 어때. 그렇다. 그 오빠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내가 인사를 해도 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그 오빠가 뭔가 기분 나쁘다고 자주 말하곤 했었다. 여하튼 나는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내 방에서 살기 싫어졌다.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야, 내가 여기서 뭘 봤다 이거지? 나는 왜 안 보이냐? 근데 정확히 어디서 본 거야? 나는 오빠 옆에 누워서 말했다. 그러니까 저기 2번째 창살이랑 3번째 창살 있지. 더 말하려는데 입안에 비명이 맴돌며 차마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동안 그 여자 귀신이 천천히 창문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가에 미소까지 띈 채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컴퓨터 방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정신없이 테트리스에 몰입한 척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내 방은 거의 폐쇄되었다. 근 한 달을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뭐 얼마 후에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공부하고 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내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내 방에서 자던 어느 날은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무언가 쿵 소리를 내며 뛰어내리더니 무서운 속도로 쿵쾅거리며 달려와 내 옆에 눕는 느낌이 들었다. 이왕 누울 거면 조용히나 누우지. 내 방 안에 널찍한 빈 공간을 누가 계속 걸어다닌다. 그 소리를 어떻게 아느냐고. 발바닥과 장판이 닿았다가 떨어지면 나는 소리. 치, 치. 그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데 그게 제일 싫다. 멈춘다는 건 어딘가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무신경하고 워낙에 겁이 없는 성격이라는 거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안함의 부적도 사다 붙이고 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엊그제 오빠가 내 방에서 자다가 갑자기 내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베개와 이불을 들고 왔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내 방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누가 끊임없이 귓가에 속닥거렸다고 했다. 여자 목소리, 소녀의 목소리. 아무튼 나는 아직도 내 방에서 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눈을 감아도 보인다. 얼마 전 썩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과거 함께 글을 쓰던 윤석이 형이 정신과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형과 나는 우연히 같은 공모전에서 입상을 받으며 친해졌다. 작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은 늘 꿈을 좇는 사람이었으며 매우 털털하고 성격도 좋았다. 나처럼 한참 어린 동생을 막역한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8년 전 아버지에게 작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가 집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었다. 갈 곳이 없었던 나를 형은 자기 집으로 데려와 마음껏 지내라고 했다. 좁은 형의 집에서 종이박스를 책상 삼아 열심히 습작을 했다. 우리는 매일 한 작품씩 쓰기로 맹세했다. 주로 무서운 이야기를 썼는데 나는 가족이나 주변에서 들은 귀신 이야기를 각색했고 형은 실제 일어난 살인사건의 상상에 옷을 입혔다. 서로의 글을 바꿔 읽으며 소름을 평가하고 측정했다. 내 작품의 소름 지수는 3만원, 형의 소름 지수는 10만원. 늘 나의 패배였다. 연륜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형을 이길 수 없었다. 명문대 문예창작과 출신의 비평 분야 석사 학위를 가진 형과 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인 나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형의 글은 살인사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했다. 문장마다 살인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동시에 느끼게 했고 살인의 과정이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처럼 귀신을 다루는 괴기스러운 공포물은 형의 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캐릭터의 심리를 극한으로 끌어가는 형의 필력은 일품이었다. 그래서 매일 설거지와 청소는 내 몫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일본의 유명 콘텐츠 제작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형이 쓴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글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형은 아쉬움 없이 집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나에게는 소장했던 책들과 무수한 연필을 주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글을 쓰라고 했다. 그게 형과 나의 마지막이었다. 지인을 통해 형이 소식을 종종 듣게 되었는데 작품이 흥행해 큰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고 했다. 형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서운했지만 미래를 헤쳐나가야 했기에 금방 잊었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도 어느덧 30 중반에 접어들었다. 창작을 위한 글쓰기는 포기했지만 기획서를 써가며 콘텐츠 기획회사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창작할 수 없다는 갈증이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접어놓고 살아온 나와 창작으로 성공한 윤석이 형을 비교하며 항상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윤석이 형의 병문안을 가고 싶지 않았다. 형의 아내가 간절히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제발 와달라는 말에 8년 만에 형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괴상한 웃음소리, 울음소리, 비명소리 등 온갖 소음이 들려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나는 형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혹시 병실을 잘못 찾은 줄 알고 이름을 여러 번 확인했다. 형의 이름이 맞았다. 성이 특이한 탁시라 형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형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어 중년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무서웠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동안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변해버린 걸까? 형의 아내가 들어와 나를 맞아 주었다. 매우 참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다. 형이 성공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간단히 과일 바구니를 건넸다. 고마워요. 마실 거라도 드릴게요. 나와 형의 아내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형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한 번도 깜박이지 않으며 허공을 응시해 눈이 충혈된 것 같았다.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저렇게 된 거죠? 형의 아내는 형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히 설명해 주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형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눈을 감으면 해괴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작은 점처럼 보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와 귀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2개, 3개, 귀신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것들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 공포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엔 직업병이 아닐까 했지만 형의 작품엔 귀신이 등장하지 않았기에 의사도 의아해했다. 결국 의사는 말하기를 아마도 탁윤석 씨는 무언가를 보고 심하게 놀란 듯합니다. 겁에 질릴 정도로 무서운 것을 보게 되면 뇌가 잔상을 기억해 공포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라도 나타나면 그 트라우마가 커집니다. 탁윤석 씨는 무서운 무언가가 눈을 감을 때마다 투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의사의 말에도 그게 환영일 리 없다고 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 형의 아내는 일본에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해 한국에서 같이 살던 나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그때 형이 큰 비명을 질렀다. 으악,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형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지 않으려 손가락으로 눈을 벌렸다. 그러다 나를 발견한 듯 놀라는 눈치였다. 나도 놀라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형, 괜찮아. 형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말도 마라. 귀신들 진짜 무섭다. 굿이라도 한판 해야겠어. 의사는 내가 뭘 보고 놀랐다는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신들이 튀어나오니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낯선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고 나는 형을 보지 않으려 다른 곳을 바라봤다. 그런데 형, 어떤 귀신들이길래 그렇게 무서워해? 형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온몸이 새카맣게 탄 남자, 여자로 둔갑한 살쾡이, 피눈물 흘리는 무당 귀신, 방방 뛰어다니는 처녀 귀신. 병원 환자복을 입고 칼을 든 여자. 전부 날 죽일 것처럼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와. 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형의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놓고 마음껏 웃었다. 푸아하하, 푸아하하. 형이 본 귀신들은 과거 내가 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다. 함께 살 때 습작한 것을 나누며 읽었던 것들이었다. 상상력이 뛰어난 형에게는 내가 만든 캐릭터들이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는 크게 외쳤다. 나의 승리다. 4번째 이야기, 마곡역 괴담. 마곡역은 2009년에 개통되기 전까지 무정차역이어서 공익요원들만 한 명씩 근무를 섰습니다. 송정역에서 한 명씩 교대로 매일 파견을 보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눠서 근무를 섰죠. 실제로는 무정차역이기 때문에 할 일이 거의 없고 전화 보고만 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지하철계의 꿀보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지하철역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거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임들이 항상 당부했던 것이 있었죠. 역무실 내 작은 방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서 절대 자지 말라는 겁니다. 정 자고 싶으면 매트리스를 끌고 방 밖으로 나가서 자라고 했죠. 귀신이 있어서 가위에 눌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신도 믿지 않고 가위 눌린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임의 조언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간이 침대라 좁은 편이라 몸을 옆으로 돌려서 자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뭐지? 하고 몸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몸이 아예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허리보다도 머리가 고정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 잠이 확 깼습니다. 손발은 덜덜 떨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잘 들리지는 않았으나 움직이지 마 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기겁을 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를 쓰다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땀이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 후로는 무조건 방 밖으로 매트리스를 빼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주 패러노말 액티비티 수준이었죠. 특히 텔레비전이 왜 그렇게 자주 켜졌는지. 알람도 없는 구식 TV였는데 아침에 항상 TV 소리에 깼습니다. 밤에는 분명히 끄고 잤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 간이 떨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선도 작업 때문에 직원들이 마곡역에 야간 작업을 하러 들어올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가끔 마곡역사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야간에 연락도 없이 오는 경우가 있었죠. 마곡역의 구조상 영무실과 계단 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입구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여름 복장이 검은 바지에 푸른 카라 티셔츠라서 밤에 보면 딱 상체만 보입니다. 영무실 창문에서 보면 반쯤 잘린 시체가 허공에 둥둥 떠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야간에 직원들 때문에 놀라 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직원들에게 지하철 괴담을 많이 들었고 저도 겪었지만 괴담보다 더 무서운 건 시체를 수습하는 겁니다. 5번째 이야기, 군대 가기 전의 일. 당시 입대 일주일 전이라 거의 매일 놀고 술만 퍼마시고 다녔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다. 집은 3층짜리 90년대에 지어진 빌라였고 우리 집은 3층에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이었다. 입구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새벽이라 깜깜해서 1층에서 불을 켜려고 했다. 그런데 위쪽 3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복도 계단 불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1에서 2분 후에 꺼지곤 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누군가가 올라가며 불을 켠 지 1분 남짓밖에 안 된 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올라가고 있는데 3층에서 깜짝 놀랐다. 처음 보는 또래 여자애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태어난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와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게임을 했다. 4시쯤 되었을까 누가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일은 잊어버렸고 입대 3일 전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 중이었다. 입구에서 슬쩍 시계를 보니 역시 새벽 3시였다. 그 며칠 전 일이 문득 떠올라 내심 신경 쓰며 집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피식 웃으며 집에 들어와 또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30분쯤 지나자 1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3층에서 멈췄다. 3층에 누가 왔다면 앞집이나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호기심이 생겨서 대문에 있는 작은 렌즈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며칠 전 그 여자애가 앞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불을 켜고 꺼지고 다시 켜고 계속 반복하며 서 있는 게 아닌가. 호기심도 생기고 무섭기도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런 여자애가 새벽 3시에 앞집을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참고로 앞집은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사는 곳이었다. 그분들과 우리 집은 10년 넘게 친하게 지냈고 딸이 셋 있는데 모두 시집가서 살고 있었다. 참 이상한 여자애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4시쯤 되어 그 애가 내려갔다.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친구들은 걔 미친 거 아냐? 너 좋아하는 애가 입대한다니까 온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한 친구는 다음에 나타나면 한번 따라가 봐라고 말했다.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왔지만 입대 이틀 전이라 잠이 오지 않았다. 괜히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며 새벽까지 버티고 있는데 다시 1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새벽 3시쯤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렌즈 구멍으로 밖을 보니 역시 그 여자애가 있었다. 몇 분쯤 관찰했을까. 불을 켜고 앞집을 바라보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낮에 친구가 한번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솔직히 무서웠지만 그만큼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스릴도 있었다. 이번에는 따라가리라 마음먹고 신발을 살짝 신고 구멍으로 계속 지켜봤다. 그런데 따라가기는커녕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그 사이에 그 여자애가 돌아서서 우리 집, 아니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후로는 입대해서 그 일을 잊고 살았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와 가끔씩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곤 한다. 지금은 그 앞집이 텅 빈 채 아무도 살지 않는다. 노부부도 어딜 갔는지 모르겠고
내가 군대 2년 동안 그 집은 빈집이 되었다. 물론 그 후로는 그 여자애를 2번 다시 본 적이 없다. 그 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때낮인데도 지금 생각하니 오싹하다.